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른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성남시가 5,500억 원을 회수한 모범적인 개발 사례라고 주장하는데요. 야당은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죠. 대선판이 요동칩니다. 서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기요금 인상의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내줄 두 분 소개합니다. 변함없이 김종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 휴가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박원석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야의 공방을 넘어서 여권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대장동에 살지 않은 분이나 자세히 뉴스를 추적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많은 의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상적인 개발 사례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한데 김종석 의원님, 네. 뭐 우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까지 나타난 네. 사실만 놓고 보면 예. 의혹 제기가 아니라 예. 사실만 놓고 보면 우선 무슨 성남의 뜰인가요? 성남의 네, 뜰입니다. 화천대유. 네. 그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경력이 없는 회사가 고시 일주일 전에 만들어 가지고 그 마감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하루 만에 낙찰이 됐단 말이죠. 지정이 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때 같이 경쟁에 들어갔던 회사들이 상당히 그 사업자 유수한 선정 회사들인데, 의혹 하나. 그러니까 그 네. 선정 과정이 좀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익 배분 과정도 7% 지분 가지고 63% 이익을 가져가는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익 배분 의혹. 이게 뭐 유사한 선례도 없대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 배분 설계를 한 이유가 뭐냐. 네. 그 배우는 뭐고 그 누가 했느냐가 또 앞으로 밝혀야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4천억 현금에 2천억에 해당하는 그 분양 수익까지 이 돈이 누구한테 결국 귀착됐느냐. 화천대유 측이 가져갔을 4,040억. 간 6천억, 4천억의 2천억이 배당금. 이제 토지 분양을 수의 계약으로 해서 분양 이익이 네. 또 2천억이 났다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6천억 정도가 음. 민간 이게 법인 회사들이 아니고요. 컨소시엄이 아니고 정말 개인한테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큰 회사나 법인한테 뭐 1,000억이 갔다 그러면 그게 법인세도 내고 그 안에 임직원들이나 예. 월급으로 다 배분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완전히 소수의 개인한테 귀착이 됐다는 게 이 사람들이 하룻밤에 정말 벼락부자가 된 거죠. 1,000억대. 네.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앞으로 네. 밝혀져야 할 핵심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뭐 마침 뭐 경기도 일부 지역구를 또 지금 관리로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좀 많은 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기한 쟁점들 중에서 우리 박원석 의원이 보시기에 야 이건 좀 정말 문제가 있다. 요건 정말 좀 파봐야 되겠다. 요건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특히 어떤 부분으로 보세요? 사실 뭐 앞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약간 연역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공영 개발의 외피를 씌운 사실상의 민간 개발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사업 이익을 특정한 사업자들한테 몰아준 그런 결과를 저는 초래했다고 보고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주장하는 공익 환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남 제1공단 공원부지 2,700억. 5,500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거죠. 거기다 배당 1,800억, 네. 그다음에 서판교 터널 920억 합쳐서 5,503억인데 근데 이 특정 사업자들이 가져간 이익과 비교해 보면 이건 통상의 도시개발 사업의 루틴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자 선정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김종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마치 이게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이 사업 공모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를 설립해서 네. 단 하루만 심사를 거쳐가지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그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의 뜰의 파트너로 선정이 됩니다. 마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화천대유가 하기로 예정한 것처럼 그렇게 그 시나리오가 좀 흘러왔다고. 근데 일단 보고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세 군데가 응찰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쳤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친 건데, 근데 그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이 천화동인의 예. 그 1호부터 7호 펀드의 주인들을 보니까 과거에 이 사업에 그 민간 개발 추진을 했던 그로 인해서 구속까지 됐던 이런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게 그냥 통상의 어떤 그 입찰 심사의 경쟁력만으로 통과된 거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이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그 개발 사업에서 예. 그 SPC 내의 주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수익 배분을 할 때 예. 우선주 보통주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데 그 우선주와 보통주 간의 네. 이 수익 배분율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 배당률의 차이가 굉장히 배당률의 크죠.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익을 확정해서 그거 받고 엑시트를 한 거고 나머지 모든 이익은 이 보통주를 갖고 있는 이 화천대유를 포함한 또 천화동인의 1호부터 7호 펀드가 갖도록 돼 있었는데 예. 그에 대해서 내부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 이거 너무 사실은 비정상적인 수익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도대체 어떤 배경과 어떤 맥락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수익 배분 구조를 짰는지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그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 공공기관에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뭐 더 의혹이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수익 배분 구조에 상당히 의혹이 있다 그러는데 그 배분을 할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또 금융회사들 다 주주들이 협의를 했을 테니까 이 화천대유 측 혼자 어떤 음모라고 보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협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당을 받겠다. 나는 우선주로 이 정도만 챙기겠다. 그렇죠.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이 정도는 내가 확실히 성남도시개발 챙기게 나머지는 이익은 알아서 해라라는. 만약에 실패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상당한 이익을 얻고 다른 화천대유는 망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고 또 봐야 되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익 배분 그 예. 계약을 서로 합의할 때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의 지분을 가지고도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도 스스로 이익 배분의 상한선을 정해버리고 요만큼만 주면 나는 만족할게. 나머지는 다 니들 가져라. 네. 그게 보통 이제 그 다른 주주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져서 그렇죠. 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화천대유가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그런 베네핏을 주는 건데. 완전히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조차 있는 사업이라면 오히려 성남 도시개발공사한테 너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에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돈벼락이 나오는 아주 저 알짜배기 프로젝트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확실하게 이익이 날 거라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뭐 많이 언급이 됐지만 예. 보통 우리 이제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이 택지 개발 사업을 예. 보면 제일 큰 리스크가요. 지주 매입입니다. 땅 땅 매입인데 작업. 네. 꼭 알바끼 하는 사람들 나오고 시간이 걸리고 보통 민간이 하는 경우 10년 걸린답니다. 10년. 예. 뭐 이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서 거기다가 또 인허가가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시청, 구청, 뭐 여기 뭐 국토부 막 걸리니까 예. 거기다가 또 주변에 민원이라도 나오면 또 막 몇 년씩 지연되잖아요. 이런 걸 소위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번에 개발 주체의 절반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권력이에요. 네. 인허가 문제 없죠. 그다음에 토지 수용하죠. 직접 공권력으로. 지금 뭐 어제 신문 보니까 거기 현지 주민들 완전히 뭐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 아니에요? 6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땅을 말이야 300만 원에 수용당했다는 거예요. 예. 평당. 그러니까 이거 공권력으로 수용해줘. 인허가는 어차피 사업 파트너가 허가권을 갖고 있어. 무슨 리스크가 있겠어요. 당시에 박원석 의원님 2015년이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확실히 날 거라고 다들 믿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리스크를 선택을 정말 화천대유는 하나도 안 지고 거액을 다 챙길 수 있는 안전한 이런 투자였을까?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땅값 폭등, 집값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거든요. 그런데 저 김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더해서 입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근데 저 입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판교 옆이에요. 사실상 판교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이미 조성돼 있는 그 신도시,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판교 인근에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실패할 그 위험이 거의 없는 사업이었고 때문에 이 사업을 애초에 2008년, 9년 요 무렵에 LH가 추진하려고 할 때 이 민간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공개발을 무력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시탐탐 여기를 노려오던 그런 개발 사업자들이 있었던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이 택지 조성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 택지 매입에 따른 리스크 다 해지됐죠. 예. 그리고 각종 인허가에 따르는 리스크 다 해지됐고 그리고 분양 리스크. 갑자기 땅값이 폭락하거나 혹은 뭐 입지가 예상보다 안 좋아가지고 인기가 없는 이런 리스크조차 없는 사업이었다면 사실은 이 사업의 시행 그 사업자는 땅 짓고 헤엄치기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수익 배분 구조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1,800억 배당 준다 그래서 이게 손 털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업자들끼리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개발이었냐라는 점에서 이건 반드시 좀 그 규명이 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수익 배분 구조를 보니까 우선주는 주당 뭐 1,600원 선인데 이 보통주는 100만 원, 200만 원이더라고요. 한 주당 배당금이. 그러니까 이게 배당금 차이가 엄청나던데 그게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수익 배분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7% 지분을 가진 주주가 수익의 68%를 가지고 93%를 갖고 있었던 우선주에는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익 배분 구조를 가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엔 분명히 무슨 곡절이 있을 거다. 이거의 키맨으로 지금 지목되는 분이 유동규라는 당시 기획본부장인데 왜 이렇게 수익 구조를 짰는지 이분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분이 지금 잠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부분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면 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의혹이 많은 부분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당시의 수익 배분 구조를 짜게 된 배경, 수익 배분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어디 인터뷰한 걸 봤더니 그 수익 배분 구조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당시 은행과 그 시행 사업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남의 뜰이라는 SPC의 50% 더하기 한 주를 가진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였어요. 당연히 주주협약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그 협약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는 이 금융회사들이나 시행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거는 전 이치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보고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00억이라는 배당만 받고 나머지는 이익이 나는 대로 다 이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가져가도록 했는지 그 배경이 뭔지 맥락이 뭔지 근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초기 사업비를 빌렸지 않습니까? 이 빌린 돈 350억인가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주인이 누군가? 그러면 혹시 그쪽에서 뭔가 사업의 전 구상을 짰을까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언론에 제기되던데. 그게 이제 새롭게 부상한 쟁점인데요. 당시 화천대유가 그 은행권에서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 인가가 확정된 사업이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관이 개입함으로써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350억이라는 초기 비용을 금리 13%에서 28%라는 그런 고리를 주고 한 컨설팅 회사에서 빌립니다. 근데 그 컨설팅 회사도 자기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어느 특정 개인에게 빌려서 그걸 빌려준 누군가의 전주로부터. 셈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익명으로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고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FIU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경찰에 그 자금 흐름을 통보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모 씨가 470억의 회사 돈을 대여해서 상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뭐 인센티브도 아니고 대여해서 근데 그 대여가 상당 기간 지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화천대유의 실제 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익명으로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전주. 모 씨는 누구냐? 그리고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모 전 기자는 회사 돈 470억을 빌려서
그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느냐. 이 두 가지가 또한 밝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에 어디서 빌린 돈은 어디서 왔고 대주주가 빌려간 돈은 혹시 어디로 흘러갔나를 자금 추적 조사를 하면 많은 부분이 밝혀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야당 국민의힘 뭐 지금 어떤 지금 특검과 뭐 국정조사를 좀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진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 팩트만 놓고 보면 분명히 범법의 가능성이 있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거는 뭐 민주당의 그 김종민 의원도 예. 담당 공무원과 개발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계나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거고 이건 뭐 상식적인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범법에 관한 거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 하더라도 예.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건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을 하면서 네. 최종 결재권자란 말이죠. 결재를 했어요. 성형을 봤어요, 저도 서류에서. 그렇다면 이건 이분이 뭐 이론 한 푼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예. 판단력과 행정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문제 제기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위법성이 있느냐로 놓고 가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 범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금 핵심 쟁점이 아니에요. 대선 국면에서는 그건 나중에 검찰이나 경찰이 밝혀낼 일이고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당시 성남시장이 이런 프로젝트를 결재를 할 때 예.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이분이 과연 대통령을 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거냐. 이런 놓고 볼 때가 지금 정치권의 논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범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뭔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정치적인 또 공세만으로 혹시 진실이 뭐 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원석 의원님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 사건이 이 대선 후보들의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방어하고 엄호하는 모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엄정한 수사를 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고 이재명 그 후보가 누구보다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소리 높여서 주장해 왔던 정치인입니다.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인데 그 기본소득을 부동산 불로소득을 걷어주겠다라고까지 그 재원 마련 방안까지 내놨어요. 그런데 정작 시장 시절에 이런 엄청난 부동산 불로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발생했다는 거는 이거 좀 모순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당 내에서든 아니면 당 밖의 정치권 전체에서든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저는 뭐 특검이라는 게 늘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정치권 내에서 공방의 소재가 됐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만들고 법 통과시키고 임명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만 제대로 해도 이 사건의 실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뭔지에 좀 다가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도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뭐 지금 여당이 합의해 주겠습니까? 국정감사 증인도 한 명도 합의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곧 국정감사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이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일부에서는 또 주장도 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은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도 증인으로 출석하고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서 관계된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이 아니더라도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만 제대로 해도 저는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점에서 국감이야말로 우리 박 의원님도 해보셨지만 진짜 정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거긴 뭐 증인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의원들 마이크 잡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프로세스인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말이죠.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전부 지금 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사 열심히 객관적으로 해놨더라도 국민적 어떤 공감이나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뭐 FIU에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FIU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서, 용산경찰서에 보고를 했는데도 뭔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그런 착수를 안 해요. 의혹이 좀 있잖아요. 이제서야 뭐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저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거야말로 정치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비정치적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과거에 특검을 했을 때 보면
여야가 다 여야 정치적 압력으로서 독립적인 사람이 예. 정말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 상당한 성과도 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야말로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 특검으로 가자. 특검으로 또 가자. 이재명 지사도 떳떳하다고 했거든요. 경찰 수사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럼 뭐 마다할 이유도 없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뭐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온 김에 국민의힘도 마다할 이유 없어요. 이거 특검 가자 이거죠. 예. 가면 그 대신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예. 빨리. 그리고 이게 돈 흐름이 크기 때문에 예. 유능한 특검이 착수하면 이거 한 달 내에 결론 난다고 봅니다.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일단 국회에서 그 특별검사 특별, 네, 임명에 관한 안이 통과가 돼야 통과가 돼야 되는데 되고. 지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당이 지금과 같은 그 태도로 봤을 때 예. 이제 특별검사 임명에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특검 논란만 벌이지 말고 검찰은 물론 이제 검찰이 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당장 고발이 이루어진 거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선거법 위반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려면 오히려 이 여당에서 사건의- 지금 야당 원내대표를 네네, 이 고발하는 사건의 거죠? 실체가 뭔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에서도 일부 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특검 뭐 저는 되면 할 수 있겠는데 과연 되겠냐.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자기 대장동 의혹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쏙 들어간 느낌이 나는데 뭐 이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다시 또 붙을까요? 뭐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사정기관이 다 달라붙었으니까 예. 꺼지진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지금도 뭐 부지런히 하고 있겠죠. 근데 예. 내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발 사주 사건은 그나마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공수처, 대검, 예. 중앙지검, 경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서류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직접 관련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리나라의 유능한 수사기관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는 사안의 경중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공권력이 너무 불공정하게 투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긴 공수처와 대검 또 중앙지검이 함께 수사하는 것도 조금 그래요.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뭐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수사의 영역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대검 공수처까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묻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꽃놀이패 같은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쨌든 여론에서는 이 고발 사주 문제가 수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나쁠 게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여당 내에서는 이 사건을 거론하는 게 결과적으로 고발 사주 사건을 여론에서 묻히도록 해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대선 후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설사 그런 면이 있더라도 이 사안 자체의 이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좀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좀 수사를 해서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순수 경제 이슈로 한번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인상, 10월부터 이 8년 만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되는데 김종석 의원님 지금 이번 전기요금 인상 일부에서는 뭐 탈원전의 청구서다 이런 주장이 있고 연료비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다 주장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탈원전의 효과도 있고요. 탈탄소의 효과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작년 이맘때하고 금년의 지금 상태의 그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의 그 구조를 보면 예. 원전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원전 비중이. 예, 10% 이상 줄었고 LNG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생산 원가와 LNG의 생산 원가가 또 몇 배 차이 난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도 1년 사이에 LNG 가격이 국제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천연가스 값이 너무 예,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단가가 원전 발전이 줄면서 LNG 비중이 높아지고 거기에다 외부적인 요인이 가해져서 지금 그 전임 한전 사장 얘기대로 두부가 콩값보다 싸진 상황이 나온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료값보다 안 되는 전기값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전의 부채가 지금 수조 원, 벌써 66조 7천억이나 누적이 돼 있고 해서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탈원전의 직격탄은 아니지만 지금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제 1,050원 정도 오를 거라는 그런 예상인데 이게 뭐 이번만으로 지금 그치지 않을 거라면서요? 지금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지금 그 전기요금이 그 이 연료 가격하고 연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정부가 유예해 왔던 건데 더 이상 유예하기에는 이 발전 회사들의 이 재무 구조가 너무 악화돼 있어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한 40% 올랐고 예. 그다음에 이 발전용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100%가 넘게 이렇게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서 요금을 책정한다면 킬로와트당 13원 이상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인상폭을 3원까지. 근데 이번에 이제 분기 그 상한선이 예. 킬로와트당 이 3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기 상한선 내에서만 올렸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인상 요인은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그 탈원전 효과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거는 그 견강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 정부가 탈원전을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월성 1호기 하나 가동 중단한 거 빼놓고는 월성 원전 1호기. 나머지 다 재가동했고 네. 심지어 그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2080년 이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제 OECD 주요 국가들이나 이런 데들하고 비교를 하면 탈원전을 하고 있는 사실상 로드맵이라도 볼 수 없는 너무 더딘 수준이고 오늘이 이제 글로벌 기후 파업의 날인데요. 우리가 전기요금 그 관련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이제는 우리도 이 정말 이 한계 비용이 없고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이 탈화석 연료인, 탈탄소 연료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된다.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요 2.8%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예요.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얼마 전에 뭐 그 탄소 중립화 법안도 통과되고 예. 탈탄소 로드맵도 발표했는데 그런 로드맵 좀 더 앞당겨서 이게 탈탄소 에너지로 갔을 때 저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큰 지구적 과제에 조금 신경을 우리가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주장이신데, 근데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원전 여튼 전기 발전 중에서 원전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비싼 LNG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부담을 떠안는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 더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원전 비중. 더 줄이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전기요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연료비를 떠나서 네. 앞으로 지금 여기서 문제는 지금 작년 말에 현 정부가 예, 그 전기요금은 앞으로 연료비에 연동한다라고 아예 제도화해 놨어요.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박수 쳤습니다. 진짜 그랬어야 된다. 이게 마치 그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마치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다. 예. 지금 우리 주유소 휘발유값 시장에서 정하잖아요. 예. 주유소마다 다르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기값도 원가에 연동시켜야 된다는 게 정답인데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거는요 가스요금 같은 거는 찍어 눌러봐야 혜택 보는 사람들이 전 국민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전기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 비싸게 내야 되는데 예. 그 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공요금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공공요금은 시장 원리대로 원가를 반영하되 그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장치로 가야지 네. 찍어 눌러놓으면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 본다 이거예요. 사실 근데 전기요금이 오르면 뭐 탈원전의 영향으로 연결지구 경강부여라고 하지만 이 중소제조업들도 굉장히 그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부담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인상한 정도의 선이라면은 그게 큰 무슨 경영 악화를 불러올 만한 부담은 아닐 겁니다. 예. 그런데 추가 인상 요인이 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전기요금이 오르면 연동된 각종 공공요금이 다 같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하반기 물가 인상률을 OECD 같은 데서 한 2.2%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관리 목표인 2%를 넘어선다는 데서 예. 다소 정부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마당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 전기요금 현실화는 굉장히 많이 지체돼 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지체돼 왔던 게 맞고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어느 나라보다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고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그런 중소 자영 사업자들도 보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생산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또 어려운 그런 가게 이런 데를 감안해서 다른 방식의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요금 인상 일부 필요성도 있고 기후 변화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이 전기요금을 많이 비용으로 쓰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또 이 힘겨운 거는 좀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역시 상당히 그 과제가 많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